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기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릴 내용은 우주에서 생활하기입니다. 보통 우주 개발의 단계는 무인우주 탐사에서 유인우주 탐사, 그리고 우주의 산업적인 활용과 우주에서의 거주, 이러한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인류의 우주 탐사의 마지막 단계인 우주에서 거주하는, 생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내외에서 우주 탐사, 우주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유인우주 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유인 달 탐사와 화성 탐사,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만 해도 한 40만 킬로가 떨어져 있고요. 태양의 직경이 무려 한 100만 킬로에 달합니다. 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한 1억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이것은 빛으로 8분으로 가야 하는 거리가 되고요.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는 빛으로도 한 4년이 걸리는 그러한 방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개발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의해서 우주 개발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수를 친 것은 소련인데요. 소련이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위성을 처음 발사를 했고, 그 다음에 1961년도에 최초로 우주인 가가린을 지구 궤도로 올려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에 미국도 질세라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도 7월에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내리게 됩니다. 아폴로 11호의 쾌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미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우주 탐사의 성패는 미국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인류가 우주에서 생활하고 우주에서 실험을 하고 우주 산업 활동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살유트와 미국의 스카이랩이 70년대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러시아의 미르 우주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공동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 ISS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두 개의 모듈이 처음 올라가게 되고요. 2008년도에는 태양 전지판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드디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켓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60년대부터 쓰이는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3명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신뢰성 있는 발사체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우주인 이소연도 이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 사용된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최종적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년 들어 5월과 11월에 미국의 상업적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호가 2번에 걸쳐서 성공적인 우주 비행을 해서 이제는 우주로 가는 여행도 이제 상업적인 그런 발사체를, 우주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8년까지
한국 우주인 사업의 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우주인은 한 3만 명의 신청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2명이 뽑혔고요. 그 중에 이소연 박사가 그 우주 비행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가지의 우주 실험을 했습니다. 우주인의 훈련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타고 가는 소유주 우주선에 대한 숙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유주 우주선과 만들어서 훈련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러시아 모듈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우주인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또 목합을 만들어서 우주인들이 숙달하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주복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주복을 입고 벗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든데요. 우주인들은 이것에 숙달을 해야 됩니다. 최소의 시간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은 비상탈출 훈련입니다. 소유주 우주선이 발사가 되어서 무사히 우주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바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탈출해서 생존하는 이제 훈련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그 우주의 생활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음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튜브로 음식을 짜 먹어서 우주인들이 그 식사 시간을 별로 기다리지 않고 그 사기가 시간이 가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 지상에서와 거의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우주인도 한국 음식을 한 10가지 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일의 능률도 오른다고 합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주인들이 우주로 어떻게 발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 우주선이 기차에 실려서 레일 위를 천천히 발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대에서 기립하게 되죠. 세워져서 발사를 기다리면서 연료가 채워지게 되고요. 우주인 3명은 그 우주인들의 전용 숙소이자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점검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치의 3명 또 우주인 3명이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발사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우주선을 관리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우주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과학실험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과 교신을 하는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소연 우주인도 18가지의 우주 실험을 하고 또 다른 우주인들을 도와서 국제 우주 정거장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요. 또 지상과 통신하는 일도 했습니다. 저기 아래 보여드리는 그런 조그만 장비들은 나사와 일본 작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것인데요. 가령 그 우주선 내에서 우주 방사선을 얼마나 쏘였는지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잠잘 때 얼마나 깊은 수면에 들었는지 그다음에 고해상도 카메라로 안색이나 그 혀의 색을 정밀하게 촬영을 해서 지상으로 보내는 그런 실험들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실험도 중요한 실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결정 성장 실험도 했고요. 세포 성장 실험, 또 초파리의 성장 실험, 여러 가지 실험과 함께 또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 그런 실험도 수행을 해서 총 18가지의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발사돼서 도킹까지는 한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요. 지구로 귀환하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기간이 짧습니다. 한 2시간 반이면은 전 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같이 있던 동료 우주인하고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요. 소유주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로 재진입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초원의 낙하산으로 내리게 되면 근처에 있던
그 러시아 공군의 헬리콥터가 구조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이 헬기에 타고 있어서 전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의 우주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샤워하는 것이라든지 잠자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상에서는 상당히 쉽지만 우주에서는 의외로 어려운 과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우주인이 얼마나 우주에서 적응을 했냐는 우주에서의 화장실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해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연구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세포 배양 그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서 특정한 세포를 우주로 가지고 가서 우주에서 배양하는 그런 실험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 장비를 만들어서 지상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과연 우주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소 실험인데요. 이것은 좀 특별한 시험입니다. 재작년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지상에서는 우주의 무중력 환경을 모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대한 그 낙하탑에서 떨어뜨리는 방법 있죠. 근데 그것은 불과 2, 3초밖에는 무중력을 얻지 못하고 이런 비행기를 이용해서 파라볼릭 비행을 하게 되면은 한 20이나 30초 정도의 무중력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교에 있는 과학자들과 함께 연소 현상이 우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주에서의 연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로켓도 일종의 연소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주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재의 억제라든지 또 로켓의 연소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과학 실험을 이런 무중력 항공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인데요. 각각의 그 무중력을 모사를 합니다. 가령 완전히 우주와 같은 무중력도 있고요. 달에서와 같이 6분의 1,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중력, 화성에서와 같은 3분의 1의 중력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연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험을 한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는 단순한 과학 실험과 탐사의 대상이 아니고 우주에서 우리가 산업 활동을 하고 또 우주에서의 거주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무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우주 무중력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가벼운 물건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가령 담배를 피워도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 비중이 크게 다른 물질은 지상에서는 잘 섞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식용유와 물을 섞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서는 분자 레벨로 완벽하게 섞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특수한 재료나 합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중력이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도 아주 완벽하게 잘 일어나서 필요한 그 제약을 하는 그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결정 성장이 아주 완벽하게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줄기세포가 우주 공간에서는 빨리 완벽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인공장기, 가령 우리 주변에는 신장이 나빠서 고생하시는 분들, 폐가 나빠서 고생하시는 분들, 간이 나빠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줄기세포를 띄워서 우주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기의 장기와 똑같은 것을 신속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우주에서의 새로운 산업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우주와 지상에서 만든 인슐린 결정입니다. 보통
당뇨병에 걸린 분들이 그 인슐린 그 주사를 맞고 하는데요. 그러한 결정이 아주 우주 공간에서는 잘 일어나서 약효가 뛰어난 인슐린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주 투명한 고순도의 광섬유를 우주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보다도 100배 성능이 좋은 광섬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 인간의 장기를 빨리 복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열에 견디는 그런 합금 소재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우주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우주 탐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유인 우주 탐사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달 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아폴로 그 프로그램 이후에 다시 최초로 미국의 우주인들이 달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4번에 더 달 착륙을 해서 총 6번의 달 착륙이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달 탐사 계획에 발을 이미 들여 놓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빨갛게 그 원이 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국의 달 궤도선이 달로 발사가 되고요. 2030년에는 우리나라도 달에 착륙선을 보내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이 왼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달 궤도선입니다. 지금 한참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이 2030년의 달 착륙선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르테미스 계획의 그 구성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에 SLS라고 하는 초대형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의 화물을 달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대형 로켓이 미국에서 거의 개발이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 오리온 그 우주선, 그 다음에 달에서 우주인들이 탑승을 해서 1000km로 이동할 수 있는 달 자동차, 그리고 사람이 달에 착륙할 수 있는 달 착륙선 등이 지금 개발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서연 우주인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쯤에는 우리나라 우주인도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젊은 학생 여러분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인류는 달에만 가는 것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달을 넘어서 화성에도 지금 우주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기 추력기를 단 아주 대형의 화물선도 필요하고요. 또 화성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화성 대기에 재진입해서 무사히 화성에 착륙하는 그런 재진입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특히 사람이 화성에 착륙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을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을 화성에서 직접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얼음 형태의 물이라든지 화성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화성의 대기로부터 산소를 뽑아내는 기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화성으로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해서 지구 달 궤도 사이에서 이러한 거대한 화성 탐사선이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의 우주 비행 끝에 화성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화성에서 여러 탐사 활동을 합니다.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몇십억 년 전에는 물과 대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박테리아 형태의 생명체가 있거나 적어도 화석이 존재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과학적인 탐사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화성에 기지를 건설해서 우리 인류가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의 그 유인우주 탐사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